네, 우리는 자주 현실 도피란 말을 사용해요. 그러나 그 말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될 때면 반드시 중요한 무언가를 허사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꿈 같은 소리는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을 들면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해요. 그것은 현실이라는 말에 언어의 손때가 들러붙어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어떻게 살든 결국 우리 인간은 약간의 칼슘과 인덩어리가 되어 다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나 소중한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돈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결정한 규칙일 뿐입니다. 현실도 아이들이 은행놀이에서 말하는 돈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사회적 역할도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의 부장이다 라며 떵떵거리는 사람도 술집에서는 그냥 그저 술 많이 먹고 막 그러면은 이제 취객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으로서 훌륭할 테지만 그 훌륭하다는 것도 어떤 한정된 사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판타지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현실이라 부르는 것도 실은 많은 환상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신봉하는 상상이 현실로서 특별 취급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18세기 계몽사상가 루소의 책 에밀에서 그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습관 중 하나는 어떤 습관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되게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우며 성장해왔어요. 그런데 루소의 이 말은 그것을 근본부터 뒤엎는 실로 획기적인 지적이죠. 습관인 것을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원론적 이성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은 인간의 행동을 어떤 매뉴얼대로 제어하는 장치예요. 자칫하면 인간의 유연성과 즉흥성을 빼앗고 체인점의 접객 매뉴얼처럼 표면만 정돈되고 내적으로는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를 만들어내요. 인간에게는 바이오리듬이라는 것이 있고 여성에게는 월경주기도 있어요.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기분도 이리저리 변합니다. 생물인 인간은 계절도 날씨도 나날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시계로 정한 인공적인 시간에 맞춰 규칙적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난폭한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마음, 즉 몸을 강력하게 제어하려 들면서 여러 병적인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기 컨트롤이 일으키는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병태를 들어 생각해봐요. 첫째로는 강박성 장애라고 최근에 불리는 강박신경증이 있어요. 강박관념이 머리를 지배하는 신경증으로 대개 그것에 근거한 강박 행동을 동반합니다. 우선 수에 집착하는 숫자 강박을 살펴보면 4나 13은 불길하다는 근본적인 징스에서 시작하여 길을 갈 때 도로의 버터블럭을 세고 네 번째는 불길하니 뛰어넘어야 한다고 집착합니다. 불결 공포증도 강박신경증의 전형적인 병태 중 하나입니다. 대중적인 것으로 문단속이나 불단속을 수차례 반복 확인하는 확인 강박이라는 증상도 있습니다. 강박신경증인 사람은 정신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머리는 왜 마음을 강하게 제어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반도덕적이라 생각하는 어떤 감정이 머리에서 분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각자 꿰다른 도덕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 성욕을 억압함으로써 강박신경증에 이른 경우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저자가 만난 환자들은 강한 분노에 대한 억압 때문에 신경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료가 진전되어 환자가 분노를 억압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무렵 당신은 자신의 분노가 핵미사일 같아서 발사하면 전 세계가 파멸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저자는 묻는데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그 사람은 핵미사일 발사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기 컨트롤을 해온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컨트롤이 강박신경증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이끌어야 할 도덕이 오히려 인간을 일그러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섭식장애가 있어요. 몸에 대한 지배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섭식장애예요. 대개 다이어트를 계기로 시작되면 몸이 머리에게 일종의 복수라 몸이 머리에게 하는 일종의 복수라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데 머리에 강박으로 인해 음식을 거부하면 그것은 거식증입니다. 반대로 배가 부른데도 식욕이 폭주하여 자꾸만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이것은 과식증이고요. 자연스러운 식욕이라는 것은 결코 열량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몸에 필요한 음식의 종류를 가르쳐주고 적절한 것을 먹었을 때는 맛있다고 느낍니다. 섭식장애 밑바닥에는 뿌리 깊은 자기 부정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뿌리에 집중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섭식장애가 되기 쉬운 사람은 바람직한 자신을 향해
맹렬히 자기 컨트롤을 하는 타입이에요.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자신을 향해 단련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병태로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꺼머리, 등교거부, 가족 폭력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바람을 아이에게 강요합니다. 부모의 욕망이 아이에 대한 컨트롤로 나타난 것이에요. 대부분 너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부모 스스로는 그것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라고 맹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아이의 내면에 머리에 의한 자기 컨트롤 체계가 형성되어요. 아이는 이 자기 제어 체제에 따라 행동할수록 부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조건 부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아이의 마음속 인내의 끈이 끊어지고 마음이 머리에 예속되는 것을 거부하며 반발해요. 마음의 에너지가 크고 감성이 발달하는 사람일수록 그 시기는 더 일찍 찾아옵니다. 너를 위해 임재범이 생각나죠.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해 라며 부모가 자신에게 강요했던 것이 어느 순간 부모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어디에 쏟아내야 할지 모르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런 감정이 외부로 향하면 폭력이나 일탈 행동이 되고 안으로 향하면 은둔형 외톨이나 자상 행위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자기 형성 이미지예요. 어떻게 자신을 형성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바람직한 자신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자신을 형성하는 방식은 소조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점토나 석고를 붙여가요. 그런데 저자가 생각하는 자기 형성 이미지는 조각적인 것이에요. 어떤 덩어리 계획가 있고 그 안에 그 사람이 가장 중심적인 부분, 즉 핵이 있어 그 부분은 매우 단단합니다. 진정한 자신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 안에 내재 있어요.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진정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형성 작업은 시작되어요.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인 것이죠. 인간은 자기 한 사람 겨우 지탱할 힘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타인의 것까지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부부, 연인, 친구, 부모와 자식이라는 친밀한 인간관계나 환자와 의사라는 치료관계에서도 각자 자신의 발로 딛고 서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시기까지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 보조를 맞춰 걸어도 어느 순간 한쪽이 멈추거나 방향을 바꿔 둘 사이가 삐걱거리고 이별하기도 합니다. 네.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물론 친구 관계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인간은 변해요. 변하는 존재가 맺고 있는 관계 역시 매일 변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매달려도 상대의 마음은 멀어질 뿐입니다. 안주할 수 있는 고정적인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지금 자신에게 맞는 인간관계를 매일 새롭게 맺어야 합니다. 과한 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부도 매일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에릭 프롬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자는 사랑과 욕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상대답게 행복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욕망은 상대가 자신의 생각대로 되기를 강요하는 마음입니다. 욕망은 에릭 프롬이 말하는 유아의 미숙한 사랑은 성숙한 사랑에 상응합니다. 사랑은 무상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반면 욕망은 비록 미미하더라도 주는 대로 받는다는 거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대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어 제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온 것에 반해 욕망은 머리에서 온 것이에요. 결국 욕망은 각자 마음의 산물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욕망을 없애야 비로소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되게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진정한 접근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솔직히 대면함으로써 사랑이 생길 가능성이 열린다는 사고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 전집 세 번째 책 잠언 중에서 다음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대개 인간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오스카 와일드가 한 최고의 독서입니다. 지하철에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 알 것도 같아요. 눈이 죽어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에는 매뉴얼인 일종의 즉흥성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의 장점과 신선도를 만들어요. 강의나 강연에서도 미리 원고를 준비해 그것을 읽기만 하면 죽은 이야기가 됩니다. 즉흥이란 제멋대로이고 부실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즉흥은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방식이에요.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한 뒤에 즉흥성을 중시하는 것은 단순히 부실하고 무계약적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실로 음미했다면 미리 써놓은 원고가 자유로운 이야기의 확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도쿄대학교 준교수인가요? 뭐 아무튼 모리 아리마사는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을 구별하여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경험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모두 경험을 가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경험 속 일부분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고정되고 이후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즉 경험 속 어떤 것이 과거의 모습인 채로 현재에 작용하는 그것을 모리 아리마사는 체험이라 합니다. 그렇게 경험한 내용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의해 깨어지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성립해 가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머리를 향해 움직입니다. 한편 체험이라는 것은 경험이 과거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굳어버린 것이다 라고 아리마사의 책 살아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 중에서라는 책에 기술되어 있어요. 고생은 피와 살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의 고생은 살과 피가 되지만 체험에 그친 사람의 고생은 혼자인데요. 고생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묻지 않는 한 스스로 고생함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험한 사람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기가 따갈 정도로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들려줘요. 경험이 개인 안에서 심화되면 그 사건의 특이성이나 개인적인 요소는 차츰 옅어지고 최종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합니다. 에리히 프라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지침도 없고 그 좁은 길이 옳은지 물어도 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 매뉴얼도 없고 타인과 비교할 수도 없고 전례도 없다. 이것이 자유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리스크를 너무도 두려워한다. 그에 비해 넓은 길은 비록 자유롭지 못해도 안전하다. 이것이 사람들을 넓은 길로 끌어들이는 최대 이유일 것이다. 넓은 길로 걷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당을 형성합니다. 도당은 이제 자기 패거리가 아닌 사람을 이제 흠집 잡고 뭐 아무튼 그런 반대 이런 뭔가 소수 무리를 만들어서 이제 싸잡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걸 도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뭐 이제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부자연스러움과 갑갑함을 안고 있어도 어떻게든 그것을 지우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걷는 넓은 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옳지. 그 사람은 좀 이상하지? 라는 말로 넓은 길을 벗어난 사람의 가시거리를 삼아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안심합니다. 세상에 넘치는 와이드 시원한 가십 주간지들은 그런 사람들의 열렬한 요구가 있기에 성립돼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곁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잘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죽음을 잊어선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잠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62번째 뿔을 가지고 살 권리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